약혼식은 언제니? 내가 묻자 딸아이가 대답했다. 아, 그건 어제 끝났어요. 가까운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했어요. 일주일 후 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신용카드가 정지됐다는 것이었다. 엄마, 카드값 내는 거 잊으셨어요? 나는 그저 대답할 뿐이었다. 엄마가 경고하지 않았니? 제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 수 있도록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신용카드 명세서는 식탁 위에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놓여 있었다. 오른쪽 하단의 숫자가 차가운 부엌 형광등 불빛을 반사하는 듯했다. 2억 5천만 원. 은퇴한 중학교 교장인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금액이었다. 나는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강남 아모르 웨딩홀, 장식비 4,600만 원, 그랜드 컨벤션홀, 대관료 2,200만 원, 궁중연회 케이터링 6,900만 원, 모두 박지연 3년 전 비상시에만 쓰라고 가족카드를 만들어준 내 외동딸의 이름으로 결제되어 있었다. 비상시, 지연의 사전에서 비상시란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위해 아이스크림 코너와 화려한 텐트까지 갖춘 뷔페를 주문하는 것을 의미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배신감으로 가득한 점자를 읽듯 손끝으로 명세서의 글자들을 더듬었다. 모든 숫자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깊게 파고드는 작은 칼날 같았다. 머릿속에서 빠른 계산이 돌아갔다. 내 월 연금은 고작 300만 원 남짓.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와 한 달 식료품비를 내고 나면 기껏해야 50만 원이 남는다. 그 돈으로는 지연의 결혼식 빚을 갚는데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바닥을 드러내는 적금을 깨더라도 턱없이 부족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이 흐르는 것은 거부했다. 62세라는 나이는 이런 함정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어야 했다. 자식들의 사랑에는 종종 청구서가 첨부된다는 것을 진작 깨달았어야 했다.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넓게 느껴지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시원해서가 아니라 텅 비었기 때문이었다. 남편 민주는 4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아끼던 낡은 안락의자는 여전히 거실 구석 창가에 덩그러니 놓여 마치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나는 한 번도 그 의자를 옮기지 않았다. 추억과 헤어지기 싫은 마음 반, 익숙한 것을 지키는 것이 누군가에게 내가 여전히 의미 있었던 시절에 나를 붙잡아 줄 것이라는 믿음 반 때문이었다. 식탁 위 휴대전화의 진동이 상념을 깨뜨렸다. 화면이 밝아졌다. 지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 이따 퇴근하고 장 좀 봐줄 수 있어요? 업체 미팅 때문에 좀 늦을 것 같아요. 늘 먹던 걸로요. 고마워요. 늘 먹던 것. 그 말이 작은 가시처럼 밝혔다. 마치 내가 모르는 사이 내 계좌에서 날아간 2억 5천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마치 내가 월급도 받지 못하는 가정부라도 되는 듯. 나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고 다시 명세서를 노려보았다. 내 인생에서 자식들의 요구에 그래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지 세어보려 했다. 그러지 않는 것이 훨씬 현명했을 때조차도 현관문이 쾅 닫히고 복도나무 바닥에서 둔탁한 발소리가 들렸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6개월 전 이혼하고 다시 나와 살게 된 아들 지훈이었다. 다시 자리 잡을 때까지만 잠시 있겠다고 했다. 34살 아들의 잠시가 몇 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았다. 엄마, 오늘 밤에 차 좀 쓸게요. 지훈의 목소리가 가까이 오려는 노력도 없이 복도에서 울렸다. 일산의 유라랑 아파트 보러 가기로 해서요. 유라는 지훈의 여자친구였다. 26살의 요가 강사인 그녀는 지훈의 삶에 나타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집을 자신의 요가 스튜디오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명상을 한다며 거실에서 백단향을 피웠고 그 연기는 내 코를 따갑게 했다.
내가 넌지시 말하자 지훈은 오히려 내가 융통성 없고 고리타분하다고 말했다. 지훈아, 이리 와봐. 나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불렀다. 아들은 부엌 문턱에 나타났다. 얼굴에는 이미 조바심이 서려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 무지 티셔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지난 명절에 사준 비싼 청바지 차림이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선물이 멀어진 거리를 좁힐 수 있다고 믿었다. 왜요? 엄마, 저 지금 바쁜데. 나는 식탁 위 명세서를 가리켰다. 이거 알고 있었니? 그의 시선이 명세서를 스치듯 본 뒤 다시 내게로 향했다. 과자 단지를 훔쳐보다 들킨 10살짜리 아이 같았. 뭐요? 지연이가 결혼 비용 때문에 엄마 카드 쓴 거요. 2억 5천만 원. 지훈은 어깨를 으쓱했다. 아, 얘기 듣긴 했어요. 엄마, 진정해요. 그냥 돈이잖아요. 그리고 지연이 지금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냥 돈이라고?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건 내 비상금이야. 지훈아, 예상치 못한 일을 대비한 내 전 재산이라고. 에이, 그냥 빌린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갚겠죠. 그리고 엄마는 집도 있고 매달 연금도 나오잖아요. 괜찮아요. 나는 어릴 적 홍수 났을 때 내가 업고 대피시켰던 아들을 쳐다보았다. 수없이 무릎에 반창고를 붙여주었고 2번이나 실패한 사업 자금을 대주었으며 이제는 집세 한 푼 내지 않고 내 집에 살면서 내 경제적 안정을 하찮게 여기는 아들을. 지연이 약혼 언제 했니? 내가 갑자기 물었다. 지우는 굳어졌다. 네? 약혼이요? 가족 식사 말이에요. 난 초대 못 받았는데. 그게 언제였어? 침묵. 아, 그거. 아마 지난주쯤이었을 거예요. 조촐하게 했다니까요. 지연이가 원래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 거짓말이 공기 중에 무겁게 떠 있었다. 수년간 이어진 미묘한 거절의 무게를 더하는 듯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손주의 생일. 엄마는 사진 찍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 라는 핑계로 내가 빠진 가족 사진. 그래서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결혼식에는 초대받은 거니? 아닌 거니? 당연히 초대했죠. 엄마, 오버하지 마세요. 오버라니. 친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어 하는 게 과한 욕심인 것처럼. 차키는 현관에 걸려 있다. 내가 마침내 말했다. 자정전에는 돌려놓고 지훈은 열쇠를 챙기더니 잠시 돌아보았다. 나는 그가 미안하다고 말해주길 잠시 기대했지만 나온 말은 딴판이었다. 아, 맞다. 오늘 유라자고 가요. 최대한 조용히 할게요. 문이 다시 쾅 닫혔다. 나는 명세서와 함께 홀로 남겨졌다. 그리고 내가 내 집에서 점점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쓰라린 자각과 함께 나는 민준의 의자로 걸어가 앉았다. 창밖으로 건너편 집 김 여사님이 화초에 물을 주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들은 차고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다른 가족들은 평범한 저녁을 보내고 있는 듯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지연이었다. 엄마, 다음 달 케이터링 비용 좀 먼저 내주세요. 300만 원밖에 안 해요. 아버지, 보험금 남은 거 있잖아요.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내 노후 보장이었던 민준의 보험금은 남편의 병원비와 지훈의 사업 자금, 그리고 이제 지연의 결혼식 비용으로 이미 상당 부분 축나 있었다. 나는 글자들이 흐릿해질 때까지 그 메시지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리고 엄마가 된 지 34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딸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고 삭제했다. 하지만 침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고요한 민준의 의자에서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만약 아이들이 내가 줄 수 있는 것으로만 나를 평가한다면 이제 그들에게 상실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때가 온 것인지도 모른다. 그날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다. 평소와는 다르게
더 날카롭고 단호하게 느껴졌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 없이 잠에서 깼다. 마치 몇 년 동안 멈춰 있던 내 안의 톱니바퀴가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다. 벽시계는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미룰 핑계를 찾기도 전에 나는 이미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다.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다. 오늘은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 내 삶의 통제권을 되찾는 일의 시작이었다. 첫 번째 단계, 신용카드.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켜고 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눌렀다. 젊고 상냥한 여성의 목소리가 나를 맞았다. 좋은 아침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부정사용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내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제 딸이 제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했어요. 총액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상담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동정적인 목소리로 답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즉시 카드 정지 및 조사 절차를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처리해 주세요. 내가 답했다. 수화기를 귀에 댄 채 나는 거래 내역, 날짜, 금액을 설명했다. 마음이 이상했다.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인 기분이었다. 그녀가 조사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알고 있었다. 두 번째 단계, 은행. 나는 내 예금을 보관하는 지점에 전화해 지훈의 이름을 가족카드 사용자 명단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즉시 처리해주세요. 내 계좌에 대한 그의 모든 접근 권한이 단 10분 만에 차단되었고 수년간의 문제가 공식적으로 끊어졌다. 계산대에서 지훈의 카드가 거절될 때 그의 얼굴을 상상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단계, 변호사. 나는 예전에 민준의 유산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이수진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이 변호사님, 유언장 수정이 필요하고 허락 없는 신용카드 사용 문제도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염려가 섞여 있었다. 오늘 오후에라도 오세요, 박 선생님. 전부 이야기해보죠. 오전 9시, 나는 이미 차에 앉아 있었다. 은퇴하기 전 교장으로 있던 중학교 앞에 잠시 멈췄다. 교문은 여전히 붐볐다. 아이들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 뛰어다녔고 선생님들은 인사를 건넸다. 그 기억이 가슴을 찔렀다. 매일 누군가가 내 존재를 소중히 여겨주던 시절.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지연. 그 이름이 화면에 반복해서 떴다. 나는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갈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네 번째 전화벨이 울릴 때 받았다. 엄마, 다행이다. 받으셔서. 신용카드가 왜 그래요? 방금 웨딩 장식 업체에서 전화 왔는데 꽃 장식 비용 결제가 거절됐대요. 카드는 정지시켰다. 내가 차갑게 말했다. 네? 왜요? 결혼식이 6주밖에 안 남았는데 금요일까지 웨딩홀 잔금 치러야 한단 말이에요. 일정은 알고 있어. 지연아.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자 목소리가 애교 섞인 톤으로 바뀌었다. 10대 시절부터 내가 익히 알던 그 말투였다. 엄마, 제발요. 무슨 문제든 은행에 전화해서 괜찮다고만 하면 되잖아요. 다 내 결혼식을 위한 거잖아요. 이 모든 건 내 의무가 아니야, 지연아. 내가 말했다. 나는 네게 수억 원을 써가며 파티를 열라고 허락한 적 없어. 그 카드는 비상시에만 쓰라고 했지. 업체에 돈을 못 내면 전부 날리게 돼요. 이게 비상시가 아니면 뭐예요? 너의 비상시가 나의 비상시는 아니지. 내가 답했다. 결혼은 선택이야. 그리고 정말 비상시였다면 2억 5천만 원은 먼저 상의했어야지. 긴 침묵. 그러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너무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식이잖아요. 내가
행복한 게 싫으세요? 수십 년간 내 발을 묶어 계속 베풀게 만들었던 그 질문.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네가 네 행복의 비용을 스스로 지불하는 법을 배우길 바란다. 나는 그녀가 울먹이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휴대전화가 바로 다시 울렸지만 나는 전원을 꺼버렸다. 오후에는 철물점에 들렀다. 한 나이 든 아저씨가 현관과 뒷문의 새 자물쇠를 고르는 것을 도와주었다. 자물쇠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사모님. 유튜브에 다 나와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집에 도착하니 지훈의 차가 주차장에 있었다. 안에서는 향 냄새가 진동했다. 유라가 부엌에서 주스를 갈고 있었고 지훈은 식탁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었다. 엄마, 제 체크카드가 안 돼요. 지훈이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지연이도 업체들한테 전화 온다고 난리예요. 엄마 때문이라던데. 맞아. 내가 대답했다. 내 계좌에 대한 내 접근은 차단했고 지연이 일도 내가 한 거다. 유라가 주스 섞는 것을 멈췄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햇빛에 반짝였다. 어머님, 저희 정말 놀랐어요. 지훈 씨는 어머님이 어디 편찮으신가? 갑자기 왜 이런 이상한 결정을 하시나 했어요. 이 집 전기세 한 푼 내지 않는 여자가 이상한 결정이라니. 유라 씨, 내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짐 좀 챙겨줄래요? 이제 여기서 지내지 않으니까. 그녀가 작게 웃었다. 진심이세요? 어머님? 왜요? 여긴 내 집이고 당신은 이 집의 일부가 아니니까. 지훈이 벌떡 일어섰다. 얼굴이 붉어졌다. 엄마, 너무 심하잖아요. 유라는 제 여자친구예요. 여기 있을 자격이 있어요. 더는 없어. 그 신용카드 때문에. 아, 엄마, 지연이가 갚을 거라니까요. 항상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갚은 게 언제였지? 대학교 등록금, 첫 월세 보증금, 대학원 학자금, 전부 나중에 갚을게요. 였지. 그게 부모의 의무잖아요, 엄마. 그건 예전에 내 의무였지. 이제는 아니야. 유라는 고개를 숙였다. 저 차에 먼저 가 있을게요. 그녀는 요가 매트와 가방을 들었다. 지훈이 문을 가리켰다. 유라가 가면 저도 가요. 예전에는 그 협박이 내 고개를 숙이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번에는 그저 이렇게 말했다. 그건 내 선택이지. 하지만 나가면 네가 원할 때 아무 때나 돌아올 생각은 마. 진심 아니시죠? 아주 진심이야, 지훈아. 그의 얼굴에 무언가 변했다. 평소 그가 지니던 자신감이 무너져 내렸다. 엄마, 우리 잘 얘기해봐요. 필요 없어. 너는 선택지가 있고 지금 선택할 시간이 있어. 유라가 이미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시동이 걸렸다. 지훈은 나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식탁 위 유리잔이 흔들릴 정도로 세게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나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내 집에 남은 정적은 이번에는 상실감이 아니라 선언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다음 단계가 해가 지기 전에 새 자물쇠를 다는 것임을 알았다. 오후 3시가 되기 전 현관과 뒷문에 새 자물쇠가 달렸다. 나는 열쇠를 2번 돌려 잠갔고 단호하고 확실한 찰칵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긴 문장의 마침표 같았다. 낡은 장의 종결. 열쇠 하나는 주머니에 넣고 다른 하나는 침실 보석함. 민준의 결혼 반지 바로 옆에 두었다. 그날 오후 나는 이수진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그녀의 사무실은 낡은 주택을 개조한 공간으로 서류 처리 가득한 책장과 오래된 종이와 커피가 섞인 냄새가 났다. 이 변호사는 몇 년 전 민준의 유산을 처리할 때와 같은 미소로 나를 문 앞에서 맞았다. 박 선생님,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녀가 물으며 반짝이는 책상 앞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엉망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여기 온 거고요.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신용카드 명세서, 가족카드를 악용한 지연, 내 계좌를 제멋대로 쓴 지훈, 가족 행사에서의 배제와 무시. 말들은 댐에 너무 오래 갇혀 있던 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 변호사는 고개를 숙여 메모하며 간간히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이렇게 지내셨어요? 몇 년 됐어요. 하지만 민준 씨가 떠난 후 더 심해졌어요. 아이들이 저를 엄마라기보다는 자금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신용카드 건은 법적으로 사기나 그녀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부모에 대한 경제적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제 자식을 감옥에 보내고 싶진 않아요. 내가 서둘러 말을 잘랐다. 그저 아이들이 대가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유언장부터 시작하죠.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과 자산을 둘로 나눠 지연이와 지훈이에게 반반씩. 남은 연금과 보험금도 똑같이 나누고요. 지훈이가 유언 집행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 변호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바꾸시겠어요? 네. 자산의 절반, 집을 포함해서요. 제가 봉사했던 독서교육재단과 동물보호소, 그리고 양로원에 기부하고 싶어요. 나머지는 그동안 빌려간 돈을 모두 갚은 후에야 둘에게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유언 집행인은 이 변호사님이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변호사는 빠르게 메모했다. 알겠습니다. 공동 계좌 문제는 해결되셨고요. 네, 지훈이는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어요. 카드도 정지됐고요.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쭤봐야겠어요. 아이들의 반응에 대비가 되셨나요?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마치 그녀의 말에 답이라도 하듯 가방 속 휴대전화가 울렸다. 또 지연이었다. 나는 전화를 거절했다. 하루 종일 연락이 왔어요. 내가 말했다. 지훈이는 여자친구랑 집을 나갔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준비되셨나요? 나는 이 변호사를 보며 그 질문의 무게를 느꼈다. 그동안 나는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고 아이들에게 버림받는 것이 무서웠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나를 불건강한 순환에 가두었다. 이번에는 네, 준비됐어요. 이 변호사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한숨에서 동의의 기색이 느껴졌다. 좋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압박하거나 괴롭히려 하면 법적 보호 조치를 고려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는 유언장 수정부터 마무리하죠. 다음 주면 준비될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자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두려움, 안도감, 그리고 자유와 비슷한 무언가가 뒤섞인 감정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마트에 들렀다. 쇼핑 바구니는 작았다. 닭가슴살 한 조각, 신선한 시금치, 토마토, 그리고 특별한 순간을 위해 아껴두었던 콤부차 한 병. 계산대에서야 나는 이것이 정말로 특별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의 간식이나 지연의 필요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장을 본 첫날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달랐다. 조용하지만 깨끗했다. 역한 향 냄새도 없었고 복도에 널브러진 슬리퍼도 보는 사람 없이 켜진 텔레비전 소리도 없었다. 막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 뒷문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창문 너머로 길에서 고개만 까딱하며 인사하던 나와 비슷한 연배의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김영숙 씨, 두 집 건너 사는 내 이웃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커다란 쟁반이 들려 있었다.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방해해서 미안해요. 내가 문을 열자 그녀가 말했다. 오늘 낮에 댁에서 좀 소란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아서요. 괜찮으신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거 시루떡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좀 가져왔어요. 나는 반사적으로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 그러다 침묵했다. 사실 완전히 괜찮지는 않아요. 하지만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혹시 괜찮으면 같이 먹으면서 얘기 나눌 친구가 필요하면요. 혼자 먹는 밥은 종종 맛이 없잖아요.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 있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는 일종의 이해심. 마침 콤부차를 막 따려던 참이었어요. 들어오시겠어요? 그럼요. 그녀는 이미 결심한 듯 안으로 들어서며 대답했다. 40분 후 우리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김 여사님도 과부였다. 그녀의 남편도 민준처럼 3년 전 같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두 아이는 지방에 살고 매주 밥은 챙겨 먹는지 약은 먹었는지 확인하는 전화만 걸려온다고 했다. 사랑하긴 하는데 가끔은 의무감처럼 느껴져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제 아이들은 그 단계까지도 못 갔어요. 그리고 어찌 된 일인지 그 말에 이어 내 모든 이야기가 터져나왔다. 신용카드 빚, 가족 행사에서의 무시, 나를 지갑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태도. 김 여사님은 귀 기울여 들으며 간간히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하고 나서 후련하면서도 죄책감이 드시죠? 그녀가 물었다. 나는 놀랐다.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죄책감은 줄어들고 후련함은 점점 커질 거예요. 믿으세요. 식탁 위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지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결혼식 취소될까봐 무서워요. 엄마 화나게 했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정말 비상 상황이에요. 나는 김 여사님께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빠르게 읽고는 말했다. 돈을 쓴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는 안 하네요. 엄마를 화나게 한 것 같다면 미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비상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건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예요. 박 선생님, 나는 화면을 쳐다보았다. 정말 그랬다. 사과에서조차 지연은 여전히 서사를 조종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답장 없이 그 메시지를 삭제했다. 잘하셨어요. 김 여사님이 짧게 말했다. 우리는 책, 식물, 그리고 과부들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밤을 보냈다. 마치 이제 막 나타난 오랜 친구를 찾은 기분이었다. 그녀가 빈 접시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내 집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컵을 씻으며 그 표면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주 오랜만에 그 얼굴은 내가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누군가의 모습으로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내리기도 전에 휴대전화를 켰다. 알림이 돌멩이 비처럼 쏟아졌다. 지연의 부재중 전화 18통, 지훈의 3통, 그리고 모르는 번호로 온 짧은 메시지 1통. 심장이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뛰었다. 이것이 다음 파도의 일부임을 알았다. 나를 물러서게 만들 것이라고 그들이 믿는 압박. 오전 8시 30분경 집 앞에 차 한 대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 너머로 지연이 테라스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어제 입었던 것과 같은 옷차림이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 화장은 번져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멍하니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서두르지 않았다. 물을 끓이고 토스트를 굽고 부엌에서 앞마당 정원을 바라보았다. 9시가 넘어서야 나는 밖으로 나가 문을 열었다. 안녕, 지연아. 내가 인사했다. 많이 피곤해 보이는구나. 그녀가 천천히 일어섰다. 엄마, 저 새벽 5시부터 여기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어요. 결혼식은 망했어요.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 지연아. 나는 남편이 오래전에 만들어준 테라스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나는 그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던 걸 멈췄을 뿐이야.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한 새처럼 내 옆 의자에 앉았다. 웨딩홀은 취소됐어요. 어제 오후에 전화 왔어요. 2년 동안 준비한 게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나는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동정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 어린아이의 얼굴로 변할 수 있는 그 얼굴. 현우 씨는 이 사실을 아니? 내가 물었다. 아직요. 설명할 준비가 안 됐어요. 그 사람은 전부 해결된 줄 알아요.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요. 도와주세요. 그 후엔 정말 약속할게요.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은 내가 말을 잘랐다. 네가 10년 전부터 무언가 부탁할 때마다 썼던 말이야. 약속할게요.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조였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전부 다 갚을게요. 묻고 싶은 게 있어, 지연아. 너는 언제부터 내가 네 약혼식 저녁 식사에 초대할 만큼 가깝지 않다고 결정했니? 그녀는 움찔했다. 그건 직계 가족만 모이는 자리였어요. 현우 씨 가족이랑 그 동생이랑 나는 네 엄마야. 그게 직계 가족이지. 지연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언제부터 내 허락 없이 내 신용카드를 쓰는 게 당연하다고 결정했니? 그건 비상 상황이었잖아요. 결혼식은 비상 상황이 아니야. 그건 결정이지. 그리고 먼저 상의도 없이 수억 원을 쓰는 건 절도나 다름없어.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알았어요. 허락받았어야 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엄마만 마음먹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단어가 우리 사이에 돌처럼 떨어졌다. 지연은 내가 외국어라도 하는 듯 쳐다보았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엄마? 아니, 내 말은 나는 더 이상 성인의 결정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뜻이야. 나는 더 이상 집이 딸린 ATM이 되지 않을 거야. 엄마는 내 엄마잖아요. 부모라면 당연히. 나는 31년 동안 부모였어, 지연아. 그리고 그동안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줬지. 그게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할 때조차도. 하지만 그건 너에게 나를 인간이 아닌 자원으로 보게 가르쳤을 뿐이야. 그녀의 눈물은 이제 더 이상 애교 섞인 눈물이 아니었다. 목소리 톤이 더 환한 투로 바뀌었다. 결국 다 돈 때문이군요. 제가 실패하는 걸 보고 싶으신 거죠? 제가 그냥 구청에서 결혼하길 바라세요? 모든 사람이 제가 무능하다는 걸 알게 하고 싶으세요? 나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결혼하길 바란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울렸다. 김 여사님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이야기 나눌 친구가 필요하면 집에 있어요. 따뜻한 커피 준비해 놓을게요. 단순했지만 그것은 나를 조종의 흐름에서 붙잡아주는 닭과 같았다. 이제 그만 가줬으면 좋겠구나, 지연아. 내가 일어서며 말했다. 어른으로서 대화하고 싶을 때 다시 오렴. 그녀도 일어섰다. 얼굴이 붉어졌다. 어른이요? 자기 자식을 길바닥에 내쫓는 어른 말이에요. 엄마는 그냥 외로운 과부일 뿐이에요. 괜히 문제나 만들고 언젠가 혼자 죽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다 엄마 탓이에요. 그 말들이 뺨을 때리는 듯 했지만 내 손은 여전히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잘 가라, 지연아. 그녀가 막으려 했다. 엄마, 잠깐만요. 하지만 나는 이미 문을 닫고 잠가버렸다. 밖에서 들려오는 노크와 부름은 몇 분간 이어졌다. 때로는 흐느낌이, 때로는 욕설이 섞여 있었다. 마침내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문으로 훔쳐보았다. 그녀는 차 안에서 꽤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떠났다.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전인 낮 12시. 다음 손님이 찾아왔다. 지훈의 전처인 서연 씨가 망설이는 표정으로 테라스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훈 씨가 와보라고 해서요. 집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하던데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서연아, 아이들은 잘 지내니? 네. 엘함두릴라. 그런데 지훈 씨가 어머님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고. 곤란한 상황은 없어. 대가가 있을 뿐이지. 나는 그녀에게 커피를 따라주며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다. 그녀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어색함으로 바뀌었다. 전혀 몰랐어요. 지훈 씨는 항상 어머님이 도와주는 걸 좋아하신다고 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랬지. 이제는 아니야. 그 사람이 경제관념이 좀 없긴 해요. 하지만 이혼 후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머님, 서연아, 너는 네 월급으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잖니. 인생이란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거라는 걸 알잖아. 지훈이도 그걸 배워야 해. 서연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저는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심부름꾼이 된 셈이네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서연 씨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이 다시 두드려졌다. 이번에는 예비 사위였던 현우 씨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정직했다. 박 선생님, 제가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지연이가 선생님 카드를 쓴 줄은 몰랐습니다. 지연이는 선생님께서 결혼 비용을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고 말했어요. 만약 허락 없이 쓴 줄 알았다면 제가 분명히 막았을 겁니다. 나는 그를 안으로 들였다. 앉으세요, 현우 군. 이야기해봐요. 그는 한숨을 쉬고는 지연이가 어떻게 모든 결혼 재정을 관리했는지, 자신의 추가적인 도움을 거절했는지, 그리고 항상 엄마가 다 해결해 주셨어라고 말했는지를 설명했다. 만약 처음부터 알았다면 분명 예산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번 일로 생각하게 됐어요. 저희가 돈과 가족 문제에 대해 솔직해질 수 없다면 과연 결혼할 준비가 된 걸까요? 지난 며칠 동안 처음으로 나는 나를 걸어 다니는 지갑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한 줄기 희망을 느꼈다. 현우 군,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중요한 신호들을 외면하지 말게. 그날은 복잡한 감정으로 끝났다. 외부의 압박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나는 그들의 울타리 안에서 내 편을 얻었다. 그리고 내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뿌리부터 바꿔야 할 삶의 방식 전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막 된장찌개를 데우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화면에 지훈의 이름이 떴다. 받지 않을까 고민했지만 내 안의 한 부분이 녀석이 또 어떤 수를 쓸지 궁금했. 엄마. 인사는커녕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지연이 지금 엉망이에요. 현우 씨도 이상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대요. 엄마는 겨우 돈 때문에 가족을 망가뜨리고 싶으세요? 나는 아무것도 망가뜨리지 않았어, 지훈아. 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저 모든 비용을 대주는 걸 그만뒀을 뿐이야. 우리가 서연 씨랑 현우 씨한테 다 얘기했어요. 엄마가 사실을 왜곡해서 우리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고요.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만약 그게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다르게 보게 만든다면 문제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 자신에게 있는 거겠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그의 목소리가 위협적인 톤으로 낮아졌다. 계속 이러시면 저희는 진지하게 법원에 엄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어쩌면 엄마가 이제 재정 관리를 할 능력이 안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나는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다. 무슨 근거로? 내가 너희에게 돈 대주는 걸 멈췄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상한 결정을 내리시잖아요. 집 자물쇠를 바꾸고, 계좌 접근을 막고, 유언장을 바꾸고, 그 모든 건 신중하게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야, 지훈아. 그리고 모든 건 변호사에 의해 기록되어 있어. 원한다면 법정으로 가져가 봐. 하지만 그 과정의 기록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또다시 침묵. 나는 전화기 너머 그의 얼굴을 거의 상상할 수 있었다. 충격과 좌절이 뒤섞인 표정. 이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아니, 이제 시작이지. 나는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식탁에 잠시 앉아 심장 박동이 다시 안정되기를 기다렸다.
밖에서 뒤뜰 테라스로 향하는 발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김 여사님이 도시락 2개와 시원한 음료가 담긴 큰 비닐봉지를 들고 나타났다.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박 선생님. 그녀가 들어서며 말했다. 나는 지훈의 협박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여사님은 그저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말했다. 어설프네요. 이제 막 자금줄이 끊겼으니 허둥대는 거겠죠. 중요한 질문은 이게 영구적인 상황이 되어도 선생님은 괜찮으시겠어요? 그 질문이 공중에 맴돌았다. 나는 식탁을 내려다보며 오늘 아침 지연의 말, 어제 지훈의 눈빛, 그리고 내 자신의 행복을 그들의 편의와 맞바꿨던 수십 번의 다른 순간들을 되짚어 보았다. 네, 내가 마침내 대답했다. 영구적이어야 한다면 준비됐어요. 김 여사님이 작게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버티세요. 이 흔들림은 잦아들 거예요. 그리고 잦아들고 나면 훨씬 가벼워지실 거예요. 우리는 도시락과 시원한 아이스티를 마시며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시장의 고추 가격, 새로 자리를 옮긴 야채 가게, 꽃봉오리를 틔우기 시작한 장미 덤불. 잠시 동안 나는 바깥 세상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다. 잠들기 전 나는 민준의 안락의자를 바라보았다. 수년 동안 그 의자는 내가 고독 속에 머물며 상실의 두려움에 묶여 있도록 한 장소였다. 이제 그 의자는 내가 되찾기 시작한 자유의 증인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나는 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부겐빌레아 가지를 조금 다듬었다. 아침 공기가 폐를 시원하게 했다. 그 후 3주가 그렇게 흘렀다. 조용하고 거의 고요했다. 긴급한 전화도 먼저 내달라는 부탁도 없었다. 3주째 되던 주, 집 앞에 차 한 대가 멈췄다. 현우 씨가 소박한 셔츠 차림으로 내렸다. 그의 얼굴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그가 인사했다.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우리는 한때 죽어가던 장미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뒤뜰 테라스에 앉았다. 저와 지연 씨의 결혼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안타깝구나.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놀랍지는 않아. 선생님, 이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이 수표는 선생님을 위한 겁니다. 그 신용카드 거래 총액의 절반이에요. 그 돈이 처음에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다 해도 저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는 종이에 적힌 숫자를 보았다. 현우군, 이건 자네 잘못이 아니야. 이럴 필요 없네. 아니요, 필요합니다, 선생님. 그 돈의 일부는 제가 함께 부담했어야 할 행사에 쓰였으니까요. 지연이는 제가 여기 온 줄 모릅니다. 제가 결혼을 미루고 상담을 받자고 한 이후로 그녀는 제가 자기 자식 행복한 꼴 못 보는 심술궂은 늙은 엄마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비난했어요. 그 말들이 가슴을 찔렀지만 예전만큼 깊지는 않았다. 그래서 자네는? 내가 물었다. 저는 그녀가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는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바로 집에서 나갔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저녁 바람이 정원에서 젖은 흙냄새를 실어왔다. 현우군, 내가 마침내 말했다. 고맙네. 이 수표 때문만이 아니라 자네가 책임을 지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요즘 내가 보기 드문 모습이었거든. 그가 옅게 미소 지었다. 저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무언가를 보게 해주셔서요. 그가 떠난 후 나는 손에 든 수표를 바라보았다. 돈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성실함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증거 같았다. 비록 내 자식에게서 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나는 폭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아직 분명히 찾아올 방문이 하나 남아 있었다. 문제는 그게 언제일까 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민준이 남긴 안락의자에 앉아 책을 읽으려 했지만 생각은 오후에 현우 씨가 했던 말들로 떠다녔다. 누군가 책임을 져주어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지연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경계심도 들었다. 그 예상은 맞았다. 이틀 후 해질녘에 낡은 해치백 한 대가 집 앞에 멈췄다. 조수석에서 지연이 내렸다. 머리는 대충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의 옷은 구겨져 있었다. 그녀 뒤로 젊은 여성이 따라 내렸다. 머리 스타일과 낡은 배낭을 보니 분명 그녀의 룸메이트일 것이다. 엄마, 테라스 계단 아래에서 지연이 말했다.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어서 와라. 지연아. 그리고 나는 그녀의 친구를 보며 말했다. 아, 얘는 멜라티예요. 잠시 얘네 아파트에 신세 지고 있어요. 지연이 재빨리 말하고는 친구를 돌아보았다. 넌 여기서 기다려. 멜라티는 안절부절 못했다. 아냐, 난 그냥 차에 있을게.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말했다. 지연이 다가왔다. 엄마, 저 지낼 곳이 없어요. 집에 돌아오고 싶어요. 그 말이 공중에 달라붙었다. 나는 이것이 결국 마지막 패턴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른 모든 문이 닫혔을 때 그녀는 항상 열려있던 문, 바로 엄마에게 돌아올 것이다. 안 된다. 내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엄마? 안 된다고. 네가 나를 네 약혼식 저녁 식사에 초대할 직계 가족이 아니라고 결정했을 때 이미 너는 멀어지기를 선택한 거야. 너는 오직 돈 때문에 나를 이용하기로 선택했어. 세상에, 엄마, 그건 다 오해예요. 제가 사과했잖아요. 그렇죠. 엄마 카드 쓴 거 미안해요. 저녁 식사에 초대 안 한 거 미안해요. 그때 막말한 것도 미안해요. 지연아, 너는 들켜서 사과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는 걸 깨닫고 사과하는 것의 차이를 아니?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문제야. 내가 말했다. 네 사과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고백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기 위한 조건처럼 들려. 그럼 제가 엄마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으면 집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시네요. 제가 길에서 자길 바라세요? 너는 직업도 있고 석사 학위도 있어. 고시원을 찾든 원룸을 구하든 친구 집에서 잠시 지낼 수도 있지. 너는 노숙자가 아니야, 지연아. 너는 그저 쉬운 선택지가 없을 뿐이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그럼 이제 우리 관계는 끝난 거네요. 우리는 관계를 가질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재정적 의존이 아니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다른 관계가 될 거야. 만약 제가 그렇게 못한다면요. 그게 답이겠지. 지연은 마치 이번에는 자동으로 열리는 문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려는 듯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더니 그녀는 차를 향해 돌아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탔다. 차가 떠나고 저녁 공기에는 기름 냄새가 남았다. 나는 꽤 오랫동안 테라스에 서서 귀뚜라미가 노래하기 시작하는 소리를 들었다. 물론 아픔이 있었지만 평화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연이가 엄마가 집에 못 들어오게 했대요. 엄마, 미쳤어요? 걔는 내 동생이라고요. 걔는 성인이야, 지훈아. 스스로 결정을 내렸고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하고 있는 거지. 이건 가족을 파괴하는 짓이에요. 엄마가 계속 이러시면 우리 둘 다 다시는 안 찾아뵐 거예요. 그게 내 선택이라면 받아들일게. 나는 그저 돈이 필요할 때만 존재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 자신을 파괴하는 걸 멈췄을 뿐이야. 긴 침묵. 그러다 지훈이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저희가 변한다면요?
돈도 갚고 엄마한테 했던 행동들도 바로잡는다면요. 그들 중 한 명이 방어적인 태도 없이 변한다는 말을 처음으로 언급한 순간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 가서 보자. 하지만 그 변화는 진짜여야 해, 지훈아. 다시 접근 권한을 얻기 위한 달콤한 말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증명해요?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됨으로써 너 자신에게 증명해. 나는 전화를 끊고 민준의 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정원의 장미들이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것을 안다는 듯 더 많이 피어나고 있었다. 몇 분 후 김 여사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옆 단지 새로 이사 온 과부랑 오후에 커피 한잔하기로 했어요. 두 분 얘기가 잘 통할 것 같은데. 나는 미소 지었다. 네, 여사님. 저도 갈게요.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으로 내일을 바라보았다. 며칠 후 뒤뜰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김 여사님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약간 굳어 있었다. 박 선생님, 방금 앞 슈퍼에서 지훈 씨를 만났어요.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선생님에 대해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잘 이야기하러 오고 싶다고 했다는데. 눈빛이 화해하고 싶은 사람 눈빛이 아니었어요. 나는 옅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오면 준비되어 있어요. 그날 오후 정말로 집 앞에 오토바이 소리가 멈췄다. 대문이 세게 두드려졌다. 창문으로 훔쳐보니 지훈이 낡은 티셔츠에 검은 모자를 쓰고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나는 문을 조금만 열고 문지방에 섰다. 무슨 일이니, 지훈아. 엄마,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어요. 그가 인사도 없이 말했다. 저랑 지연이 타협점을 찾고 싶어요. 예전처럼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만이라도 여기서 지내게 해주세요. 안 된다. 내가 즉시 대답했다. 왜요? 여긴 가족의 집이잖아요. 전 엄마 아들이고요. 이 집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힘들게 일해서 얻은 결실이야. 그리고 지금은 내가 평온하게 사는 곳이지. 너희는 피난처가 필요할 때만 찾아올 수는 없어. 지훈은 나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말했다. 돈이 걱정되시면 제가 전기세나 식료품비는 보탤 수 있어요. 저희가 있을 곳만 있으면 돼요. 돈을 보태는 게 해결책이 아니야, 지훈아. 내가 필요한 건 너희가 다른 사람의 삶에 기대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의 삶을 세우는 거야. 그는 거친 숨을 내쉬더니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꿨다. 예전에 나를 자주 녹이곤 했던 그 오랜 말투였다.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요. 엄마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걸 그냥 보고만 계실 거예요? 스스로의 선택 때문에 힘든 건 부모 책임이 아니야, 지훈아. 그건 개인의 책임이지. 그의 표정이 변하고 눈빛이 차가워졌다. 엄마가 평생 혼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이에요. 언젠가 엄마도 저희가 필요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와주길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네 선택이라면 받아들일게. 그는 침묵했다. 내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자 당황한 모양이었다. 아무 말 없이 그는 몸을 돌려 대문을 열고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고 길에는 먼지만 남았다. 나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집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이 막 지나갔지만 벽을 뚫지 못한 듯 여전히 평온했다. 밤에 나는 거실에 앉아 스카프를 뜨개질했다. 김 여사님이 찹쌀도넛 한 상자를 들고 왔다. 우리는 작게 웃으며 다음 주에 다른 과부 이웃 몇 명과 함께 해변에 갈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가끔은 놀라워요. 김 여사님이 차를 마시며 말했다. 잘못된 소란 속에서 몇 년을 살다가 고요함에 이렇게나 빨리 익숙해진다는 게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소란이 얼마나 그립지 않은지요. 잠들기 전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신발도 없고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반쯤 열린 방문도 없는 깔끔한 복도를 바라보았다. 이 고요함은 나는 생각했다. 더 이상 외로움의 신호가 아니었다. 이것은 내가 마침내 나 자신을 위한 공간을 가졌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 것이 정말로 과거가 되기 전에 마지막 시험이 있을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 시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시험의 징조는 비가 내릴 듯 습한 어느 날 오후에 찾아왔다. 공기가 비를 머금고 있는 듯한 날이었다. 나는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와 고등어를 사들고 막 돌아왔을 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집 앞에 멈추는 것을 보았다. 안에서 지연이 내렸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고 파스텔 톤의 블라우스와 스커트에 낮은 굽 구두를 신었다. 그녀가 자랑스럽게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엄마라고 부르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지연이 아니었다. 차 반대편에서 단정한 양복 차림의 노인이 함께 내렸다. 나는 즉시 그를 알아보았다. 최공증인, 예전에 남편 민준의 유산 서류 일부를 처리했던 분이었다. 지연이 내게로 빠르게 다가왔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모든 걸 명확히 하려고 최공증인님 모시고 왔어요. 나는 움직이지 않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무엇에 대해 명확히 한다는 거니? 최공증인이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박 선생님, 지연 양에게서 선생님이 최근에 하셨다는 유언장 변경의 결과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변경은 이미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공증인님, 이수진 변호사님이 처리해 주셨어요. 엄마, 지연이 말을 잘랐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왜 저랑 지훈이 오빠한테 말도 없이 유언장을 바꾸세요? 집 절반을 재단에 기부하고 보험금을 양로원에 보내요? 그건 가족 재산이잖아요. 그건 내 재산이야, 지연아. 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디로 갈지는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 그녀는 거친 숨을 내쉬고는 마치 지지를 구하듯 최공증인을 바라보았다. 공증인님, 엄마한테 이게 불공평하다고 설명 좀 해주세요. 최공증인이 헛기침을 했다. 법적으로 박 선생님께서 건강하시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으신 한 원하시는 대로 유언장을 변경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인에게 자산을 분배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도덕적 권리만이 있을 뿐이며 그것 또한 주관적인 문제입니다. 지연은 눈을 번뜩이며 나를 쳐다보았다. 도덕이요, 엄마? 도덕? 제가 엄마를 위해 해드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잔인하시네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그저 고개를 저었다. 네가 한 일들은 지연아, 너 자신을 위한 것이 더 많았지. 나는 그저 청구서를 지불했을 뿐이야. 그래서 아무것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엄마 아플 때 제가 집안일 돌봐드리고 엄마 곁에 있어 드린 후에도요? 네가 무언가 필요할 때만 말이지. 내가 나지막이 말을 잘랐다. 그걸 곁에 있어줬다고 하는 거니? 그녀는 얼굴을 돌렸고 턱이 단단해졌다. 그렇다면 나중에 엄마가 제가 필요할 때도 찾아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지연아, 어쩌면 그게 최선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우리 관계가 돈 때문에만 유지되는 것을 원치 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테라스에 튀었다. 최공증인이 존경과 약간의 감탄이 섞인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법적으로 더 이야기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뻣뻣하게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차로 걸어갔다. 유리창 너머로 그녀가 눈을 닦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차가 모퉁이에서 사라졌을 때 나는 테라스에 서서 비가 어깨를 적시도록 내버려 두었다. 물론 상실감이 있었지만 깊은 안도감도 있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원칙을 선택했다. 그날 오후 김 여사님이 따뜻한 부침개를 들고 왔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씹었다. 그러다 그녀가 말했다. 아까 창문으로 봤어요. 정말 강하시네요, 박 선생님.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강한 게 아니에요. 그저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게 지쳤을 뿐이에요. 그리고 빗소리 속에서 나는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또한 그것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알았다. 지연이 찾아왔던 날 내린 폭우는 밤새 이어졌다. 다음 날 아침 공기는 맑았고 내 집은 평소처럼 고요했다. 나는 하늘의 폭풍도 내 인생의 폭풍도 이제 정말 지나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전 10시경 대문이 다시 두드려졌다. 이번에는 지훈이 서 있었다. 헬멧도 어색한 미소도 없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고 눈은 부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엄마.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문을 열고 그를 테라스에 앉게 했다. 지연이 엄청 화났어요. 그가 말을 이었다. 엄마가 친자식보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걸 선택했다고 하더군요. 절대로 엄마를 용서하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저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너는 편을 고를 필요 없어, 지훈아. 너는 그저 내 자신의 삶을 선택하면 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그동안 그냥 얹혀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 집뿐만 아니라 엄마 인생에요. 제가 만든 구멍들을 항상 엄마가 메워주길 바랐죠. 엄마가 그걸 멈추셨을 때 저는 그 구멍을 스스로 메우는 법을 몰라서 화를 냈어요. 그 말들이 내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아파서가 아니라 이상한 안도감 때문이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깨달음이 아니었다. 그걸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지훈아.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언제 완전히 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해보고 싶어요. 혼자 살 집을 구하고 제대로 된 직장을 찾고 그동안 진 빚을 갚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시작이야. 나는 너희가 완벽하길 바라지 않아. 그저 책임지길 바랄 뿐이야. 지훈이 일어서서 나를 잠시 쳐다보았다. 고맙습니다, 엄마.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마르기 시작한 길을 바라보며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고독감이 느껴졌다. 버려져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숨 쉴 공간을 주는 고독. 그날 오후 김 여사님이 버스표 2장을 들고 왔다. 다음 주에 해변 가기로 한 거 확정이에요. 저, 선생님, 그리고 옆 단지 과부 2분. 홈스테이 빌려서 같이 밥해 먹고 아침에 모래사장을 걸어요. 준비되셨죠? 나는 작게 웃었다. 준비됐어요. 다음 주 버스가 도시를 떠날 때 나는 창가에 앉았다. 길은 콘크리트에서 푸른 논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바다 내음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옆자리에서 김 여사님은 우리에게 감자칩을 나눠주느라 바빴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틈새로 들어오는 짭짤한 바람을 맞았다. 마음속으로 나는 내 인생이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어쩌면 지연은 오랫동안 전화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 관계는 계속 금이 간 채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또한 내가 더 이상 두려움에 의해 움직이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김 여사님의 웃음소리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파도 소리 속에서 나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자유로워졌다.